그 11차 KSCBFM 온라인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자이신 허준영 교수님은 서울공대에서 화학생물공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세대 의대에 입학하셔서 의학 석사를 마치시고 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신경과 전문의 과정을 이제 이수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허준영 교수님의 좀 특별한 점을 소개해드리면 취미가 코딩이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 생활로 코딩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필요한 거를 말씀만 드리면 거의 앱을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 초기 때는 건물 들어갈 때 막 손으로 다 개인 정보를 직접 쓰고 그런 불편함을 겪었는데 아마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QR코드만 찍고 이렇게 출입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개발한 장본인이 당시 군의관이셨던 허준영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로 미국 MIT 대학에서 35세 이하 혁신가에만 주는 테크놀로지 상을 수상하신 바 있고 또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수상하셔서 포상으로 키움 야구 경기장에서 시국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유튜브에서도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 세계의 화두가 AI 디지털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서 허준영 교수님께서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보시면서 또 뇌졸중 환자를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고민과 개발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허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제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뇌를 대사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전에 발표하셨던 교수님들이 너무 다 훌륭하신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프리시전 케어 스트로크에서 제가 하는 이런 뭐 정밀 의료를 향한 여러 가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또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특별히 또 말씀드릴 게 별로 없긴 한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 주신 대로 저는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이상하게도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것이 항상 제 어떤 가장 친한 친구처럼 컴퓨터랑 항상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공대 생활 할 때 제 동아리 방에서 뭐 추석이고 설날이고 여기 앉아서 맨날 컴퓨터로 뭐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자연스럽게 제가 의사가 되고 나니까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제 주요 어떤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 주신 대로 이 전국에서 활용했던 이 QR코드 코로나 시절에 QR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 환자 컨택트 트레이싱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만들었던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사무관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이제 인프라 같은 게 갑자기 전국에 도입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간단하게 또 이제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만들어낸 서비스인데요. 이제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 뭐 토스 이런 데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도록 QR코드만 생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업장에서는 그냥 QR코드만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도록 해서 분산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간단하게 해결을 했었던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데모했었던 이제 프로토타입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때 당시 전국에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상도 받았고요. 또 시구도 했는데요.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별로 연습을 안 했는데 스트라이크를 제가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자랑스럽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가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냥 농담 삼아 재밌게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어쨌든 관심 있는 분야는 이 다음 세대의 어떤 의료가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AI 시대에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 개개인별로 좀 이렇게 퍼스널라이즈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많은 선생님들께서 해오셨던 부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또 특히나 그렇냐라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이런 유전체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나서 이제 살았던 어떤 모습이라든가 어떤 생활 환경, 뭐 그 다음에 또 클리니컬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한 사람을 전체를 다 디스크립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 이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도 문제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서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제 진료 환경에서 그 2분 동안 환자를 보는 순간에 이 모든 거를 다 고려해서 진료를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AI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실제 진료에서 이런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가설을 제가 갖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퍼스널 트리트먼트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이제 그런 클리니컬 데이터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갖고 AI를 분석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아웃컴 또는 이제 그런 코모비티 관련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연구들을 좀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전공의 때 했던 이 연구가 결국에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제가 어쨌든 좀 배워봤는데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가장 쉽게 뇌졸중 환자의 3개월 아웃컴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자라고 해서 진행했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를 이제 포함해서 진행하였고요. 그 이제 2,600명 정도가 인클루전 되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2,6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원 당시에 이제 얻을 수 있는 38개 정도의 변수들을 추렸습니다. 이제 이 38개 정도의 변수들을 인풋 바리어블로 넣고 당시에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랑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트레이션 같은 이제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몇 번 이제 밸리데이션이 되었던 인테거 베이스드 스코어인 아스트로 스코어와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의미하게 DNA 모델, 즉 머신러닝 모델이 더 유의미하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트록에 이제 게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게재를 할 때가 이제 그 텐서플로우라고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이 AI 이 뭐죠 이제 SK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라이브러리가 이제 이 요즘에는 그냥 다 누구나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될 텐데요. 이 라이브러리가 당시에 사실 베타일 때 제가 막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창기에 그때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뇌혈중 분야에서 좀 그래도 빠르게 논문을 제출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현재 AI 스트록 분야에서는 그래도 탑 10 모스트 사이트드 아티클에 들 정도여서 되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시술 또는 이제 어떤 그 저희 정맥으로 정맥 내 혈전 용해술 같은 걸 뇌혈중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 헤머리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해서 이 관련 교수님, 네, 저기 잠깐만 죄송한데요. 네, 네. 혹시 그 PPT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죄송한데 혹시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그 첫 페이지에 좀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지금 공유 가능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 화면이 지금 이게 계속 안 보이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보여요. 네. 그러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네네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랬지? 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헤머리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잘 넘어가시나요? 네, 네. 잘 네,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여하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연속으로 비슷한 시기에 왔었던 환자 두 명인데요. 왼쪽 환자 같은 경우에는 78세 여아이고,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도 거의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펙트 스코어, 즉 얼마나 이미 뇌경색이 와 있는지에 대한 소견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콜레터럴이라든가 뭐 시술 이후에 시술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소견들이 다 잘 비슷한 환자 두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술이 들어왔던 시간도 비슷했고, 뭐 둘 다 TPA를 받았던 것도 비슷했고, 시술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이 그 스텐트 리트리버로 이제 이 빼내는 시술 자체 횟수 자체는 1번 환자가 A번 환자가 7번 시술 받았고 B번 환자는 4번 받아서 잘 아시다시피 시술을 많이 할수록 더 이제 그 혈관의 데미지가 더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시술이 잘 안 됐다는 소리라서 이 페이션트 A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정도의 소견이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환자 이게 클리니컬 베리어블들이 다 정말로 연관 있을 법한 변수들이 다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해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겼는데요. 이 중에서 의외로 페이션트 B가 해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환자들의 그 이니셜로 처음 왔었을 때 그 논 컨트라스트 CT 조영제를 삽입하지 않았을 때 CT 소견을 이제 보시자면요. 이게 페이션트 A 이제 CT 소견인데 여기에서 이제 잘 보시면은 요 부위가 반대편에 비해서 조금 더 까매 보인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뇌경색이 와 있던 상태였던 거고요. B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비슷한 부위, 이 부위에 보시면은 반대쪽에 비해서 약간 더 검게 보이는 하이퍼덴스 부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위에 결국에는 가장 처음에 이제 내원하셨을 때 이미 이렇게 뇌경색이 와 있는 부위가 나중에 이제 뇌출혈로 변환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처음에 찍었던 이 논컨트라스트 CT에서 뇌경색이 온 그 부위 자체의 어떤 조직적 특성이 에 따라서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가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뇌출혈이 발생할 것에 대한 서셉티빌리티가 혹시 이 처음에 찍은 논컨트라스티의 하이퍼덴스한 뇌경색이 이미 와 있는 부위에 레이디오믹한 피처, 즉 텍스처럴한 피처, 그 이제 질감, CT상에서 보이는 그 이미지의 질감이 이런 뇌출혈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논컨트라스트 상에서 결국에는 이 해머리지 발생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처음에 이 임팍이 와 있는 그러니까 결국 뇌경색 소견이 가장 심하게 보이는 부위에 1cm 정도의 구 모양의 ROI를 잡아서 이 부위에 이제 복세를 다 추출한 다음에요.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그다음에 이 레디오믹스 퓨처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그 퓨처를 기반으로 랜덤 스플리팅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62명의 환자들이 저희가 포함이 돼서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가 사실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해머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UC가 0.986까지도 나와서 사실 좀 너무 잘 나올 정도였는데요. 클리니컬 임상 변수를 아무리 집어넣어서 만든 모델보다도 훨씬 더 유의미하게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레디오믹 퓨처를 다 갖다 넣었고,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레디오믹 퓨처 중에서 그 실제로 하이퍼 덴시티, 결국에는 이 하운스필드 유닛, CT상에서 보이는 그 검은 정도, 덴시티 정도만 빼고 만든 퓨처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질감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변수들만 포함했을 때도 AOC 값이 0.85 정도 나오는 소견을 보여서 저희 결론은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그 하이퍼덴시티가 심할수록 즉 뇌경색이 와서 그 부위에 에데마가 점점 심해져서 더 심하게 까맣게 보일수록 뇌출혈이 잘 발생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질감적인 요소들, 패턴의 이미지의 패턴 같은 것들도 뇌출혈과 연관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똑같이 해머지 트랜스포메이션이기는 한데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혈전 제거술 시술을 받고 나서의 해머지
해멀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예측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엔도스컬 스턴백트 이후의 해멀지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 브레이크다운이 얼마나 심한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시술을 하고 나면은 듀얼 에너지시티를 저희가 무조건 찍습니다. 이 듀얼 에너지시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시술 이후에는 저희가 시술할 때 워낙 그 조영제 컨트라스트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컨트라스트가 스며들어서 보이는 하얀 부분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뇌출혈이 발생해서 하얀 부분인지를 감별이 어렵다 보니 이 두 가지의 피와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이 두 가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로우 에너지와 하이 에너지 두 가지의 에너지로 동시에 시트를 찍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로우 에너지와 하이 에너지에서 이 원소량에 따라서 반응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차이를 컴퓨터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아이오다인, 즉 컨트라스트인지 또 어느 부분이 P인지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듀얼 에너지티를 찍고 나면은 두 가지의 이미지가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될 텐데요. 하나는 헤모리지 맵이라고 해서 이 피가 있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이오다인 맵이라고 저희가 컨트라스트가 들어간 부분을 표현한 맵입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저희는 출혈이 있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헤모리지 맵을 주로 볼 텐데요. 거꾸로 이 컨트라스트를 보여주는 아이오다인 맵은 이 부분은 결국에는 컨트라스트가 여기에 많이 스며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은 BBB 브레이크다운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오다인 맵을 가지고 뇌출혈이 발생할지를 시술 이후에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입원했던 환자를 엔도베스컬 스턴백토미 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었고 아웃컴으로는 해멀지 트랜스포메이션 CT 또는 MRI에서 보이는 것을 예측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클리니컬 모델과 컴프레션하는 것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히트맵을 그려보면은 확실히 아이오다인 맵 상에서 해머리지 이제 많이 컨트라스트 익스트레베이션 되는 부분을 비주얼라이즈 죄송합니다. 히트맵에서 이제 그 집중을 해서 출혈을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UC 값은 뭐 클리니컬 모델에 비교해서 당연히 아주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이런 아이오다인 맵을 활용한 것이 해머리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이후에 찍는 CT를 활용하여서 머신러닝 모델로 이 사람이 추후에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측함으로써 해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뭐 혈압 조절 및 그 다음에 뭐 항응고제 사용, 뭐 이런 항혈전제 사용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매니지하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뇌경색 환자에서 굉장히 많이 동반되는 코로나리 아트리티즈 관성동맥 질환을 예측하는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리 아트리티즈는 잘 아시다시피 뇌경색에서 굉장히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크리닝하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혹시라도 조금 더 셀렉션을 해서 코로나리 아트리티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해서 모든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사실 코로나리 아트리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모든 뇌경색 환자한테 있어서 코로나리 아트리티가 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베이스라인 캐릭터릭스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으며 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활용하여서 모델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코로나 아트리티즈가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AUC가 0.7 중반대에서 7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런 모델을 제작할 수가 있었고요. 감사한 게도 좋은 학술지에 게재를 시킬 수 있었고 이렇게 웹앱 형식으로 해서 트라이아웃 해볼 수도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AI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JLK라는 회사와 같이 진행해왔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이니셜로 찍는 처음에 스트로크 환자가 왔을 때 찍는 논 컨트라스트 CT 이미지에서
뇌 경색이 있는 부위를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콘트라스트를 찍고 나면 어느 부위에 뇌경색이 있는지를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커머셜라이즈 되어 있지 않은 AI 솔루션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뒤에서도 간단히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서도 애초에 CT 상에서의 이 하이퍼 덴시티가 있어서 뇌경색이 있는 부위를 찾아낸다는 것이 이제 저같이 맨날 CT를 보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머신러닝 모델도 아무래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커머셜라이즈 되어 있는 솔루션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 중에서 이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CT를 찍고 그 다음에 딥션 웨이티드 이미징 저희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보는 브레인 MRI를 찍어서 이제 그 확인이 뇌경색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된 사람들만을 인클루전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딥션 이미지를 이제 보면서 어디인지 레이블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약 2,300명 정도, 2,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트레이닝 인터널 밸리데이션과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트레이닝과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고, 2개 기관의 데이터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아무것도 병변이 없었던 환자 274명이 포함되어서 네거티브 데이터셋까지 포함된 점이 이 연구의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이외에도 3,000명 정도의 썸벡터미를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이 CT 퍼퓨션과 디퓨전 이런 영상들과 비교하면서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임상적인 효용성이 있을지를 보는 그런 클리니컬 피지빌리티 테스팅까지도 이 연구에서 모두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전 세그멘테이션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이제 디퓨전을 보면서 논 콘트라스트에서 어느 부위가 임팍인지를 그리는 작업을 당연히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도 여기 막내로 포함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였었고 5명의 신경과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이 2,000 학생 몇백 명 정도의 그 시트를 모두 다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딥션 이미징을 보면서 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답을 보면서 그려서 좀 정확하게 그렸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이 5명 간의 그 코릴레이션이 보시면은 0.7에서 8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논 콘트라스트에서 하이퍼 덴시티를 구분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답을 보면서 5명의 의사들이 다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릴레이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 자체는 어떻게 개발했냐면 이제 3D 유넷이 저희가 어쨌든 간에 많이 쓰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개량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 이 부분에서 특히나 특징은 결국에는 그 5명의 다섯 명의 그 결과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 5명의 레이블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뭐 그냥 평균을 해버릴지 아니면 보팅을 해서 이 중에서 그냥 많이 이제 5명 중에 뭐 3명 이상 이다고 한 그 복세를 잡을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처음에 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5명의 그냥 그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5개의 아웃풋을 내도록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거를 에버리징 하여서 마지막 아웃풋을 내도록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디퓨전이랑 비교했을 때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가 75%, 79%가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보면은 굉장히 정확도가 낮은 어떤 모델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디퓨전이라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상에서 보이는 즉 MRI상에서 보이는 병변과 그다음에 CT상의 병변은 원래 그 CT에서 보이는 병변 자체의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가 70 몇 %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전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거의 100% 정확하게 CT상에서 임팍을 찾아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클리니컬 피지빌리티 데이터셋에서 이게 실제로 환자들한테서 어떤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좀 테스팅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CT 퍼프션과 논 콘트라스트와
그다음에 MRI 서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임상에서 잘 아시다시피 CT 퍼퓨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CT 퍼퓨전에서 보이는 그 10의 30% 이하라고 정의되는 부위가 결국에는 뇌경색 부위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진료를 보는데요. 이것과 디퓨전과 비교했을 때 또 그리고 논컨트라스트 CT상에서 저희 모델이 예측한 것과 디퓨전을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그 논컨트라스트 CT가 기본적으로 약간 디퓨전보다는 당연히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고 CTP는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게 된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오히려 논컨트라스트에서의 결과가 디퓨전과 더 유의미하게 코릴레이션이 잘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논컨트라스트 CT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제 에데마가 생기면서 더 하이포덴사이즈면서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요. 2시간이 넘게 되면은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의 논컨트라스티가 CT 퍼퓨전보다는 확실하게 코릴레이션이 더 정확하게 더 높았다라고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아웃컴을 또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아웃컴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 논컨트라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50ml 이상 뇌경색이 있다라고 판별이 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큰 뇌경색이 이미 와 있다라고 보는 수치가 되겠고요. 이 50ml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논컨트라스트에서 50ml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페이버럴 아웃컴이 17.3%밖에 되지 않고 시티 퍼퓨전 상에서는 54.2%가 보여서 50ml라는 기준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논컨트라스트가 더 예후가 안 좋은 거를 더 잘 예측한다라고도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헤머리지 트랜스포메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아웃컴이다 보니까 이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50ml가 넘는 논컨트라스트에서 이제 이스케믹 리전이 있으면은 헤머리지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잘 예측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혈전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뇌경색에서 35% 정도는 에티올로지를 결국에는 알지 못하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술을 통해서 혈전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 혈전을 통해서 거꾸로 뇌경색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혈전에서 이 원인을 밝혀내는 어떤 그런 어떤 가설이라고 할까요? 이전에 원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던 그런 생각은 이 카디오 엠볼릭한 경우에는 이 슬로우 플로우에서 발생되는 혈전이기 때문에 RBC가 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이 있었다고 저는 학생 때 배웠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오 엠볼릭 소스는 레드 클럿이다. 그다음에 에스테로스클레로틱 스트로크는 화이트 클럿일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상하게도 이제 그 혈전들을 분석해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혈전을 보시면요. 왼쪽 환자가 카디오엠볼릭 환자였고 오른쪽 환자가 에테로스클레로틱 환자였는데 보시다시피 그 분율 자체는 플레이트렛이나 RBC나 비슷한 분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디스트리뷰션 패턴 자체는 좀 뭔가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패턴 분석을 하면 혹시 원인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연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캔서 환자를 예측하는 것이 조금 더 캔서 환자들의 아예 그 패스피시올로지가 좀 명확하게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더 쉽다고 생각해서 캔서를 디텍션하는 알고리즘 먼저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었고, 캔서 그룹은 확실하게 캔서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즉 나머지 다른 에티올로지가 아예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들만 포함이 되었고, 또 아더 디터마인드 에티올로지 그룹은 확실하게 다른 원인이 있는 환자분들만 포함을 시켜서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그래서 CNN과 트랜스퍼러닝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었고요. 이렇게 홀 슬라이드 스캔을 한 다음에 이 혈전 부위만 컨투어링을 하고 이 안에 있는 부분만 이제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디컨볼루션과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로지스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캔서 환자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82명의 환자를 이제 슬라이싱해서 7만 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인터널 밸리데이션과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상에서 유일하게 이 세 가지의 스테인을 활용한 모델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서는 안티 CD4B, 즉 이제 플레이틀릿을
염색하는 모델만 가장 유의미하게 남았고, 나머지 피브리노게인은 알비씨를 스테인한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스테인인데요. 피브리는과 RBC 같은 경우에는 다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플레이틀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서 0.95로 굉장히 높은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캔서의 이제 썸버스 자체가 워낙 플레이트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임상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 전체 밸리데이션 같은 트레이닝 모든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았던 환자 중에서 익스클루전 됐던 환자 중에서 이제 나중에 추적 관찰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캔서가 발견돼서 그 캔서 때문에 스트로크였구나라고 생각했던 환자를 찾아서 그 환자를 대상으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는데 3명의 환자가 발견됐고 이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모두 정확도가 88.5%, 94, 99% 이렇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버빌리티가 나와서 매우 정확한 모델이구나라고 이제 유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로크에 이거는 게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trial fibrillation 같은 카디오 엠볼릭 소스를 이제 구분해내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Fib 환자가 있는 환자와 그 다음에 이제 large arterial atherosclerosis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을 구분하여서 이제 비슷하게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한 형식으로 모델을 구성하여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7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모델을 개발을 진행하였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AUC가 0.8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런 이제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6명 정도의 환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트레이닝과 이제 밸리데이션 포함되어 있지 않은 6명의 환자들 나중에 이제 저 임플란트블 룹 레코더 같은 이제 인베이시브한 프로랑드 모니터링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AFib이 디텍션 되어서 인클루전 되었지 않았던 환자들 6명을 대상으로 이 모델을 테스트했을 때 잘 정확하게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혈전 분석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아리아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제가 개발을 하여서 여기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여서 이 참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본인의 환자 혈전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혈전 슬라이드 하나 자체의 그 파일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걸 AI로 분석을 하려다 보면은 너무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클라우드에 다 존재하게 돼버리면은 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로컬 서버에다가 나스 서버나 로컬 이제 워크스테이션에 이걸 모두 다 놓자니 이 웹사이트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면 가끔 그냥 갑자기 다운돼서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다 분산을 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접속하는 부분 모두 다 클라우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보지 않는 뒤에 이제 분석하는 부분은 워크스테이션이 진행되도록 이제 복잡하게 아키텍처를 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본인 병원에 이제 인클루전 되었던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하나의 이 염색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 AI 프리딕션 결과 오른쪽에 나오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앱으로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죄송합니다. 네. 카르티스 브루이 스터디인데 이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가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제네틱 데이터입니다. 결국에는 이 제네틱 데이터 부분도 AI 모델 결국 이 환자를 모두 다 이해를 하려면 제네틱 데이터도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출범한 지 벌써 25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막 과학 동화에서 이런 거를 열심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유전체 막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서 결국에는 막 전체 한 사람의 홀지넘 시퀀싱이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우리 몸을 진짜 이제 복제도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걸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지금 임상 현장에서는 얼마나 유전체 검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유전학 자체는 엄청 많이 발전을 했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전 부분은 시퀀싱 커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가격이 빨리 떨어진다고 해서 무엇을
바를 만들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빨리 떨어지는 게 시퀀싱 가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조지 처치 교수님이 만드신 유명한 시퀀싱 회사인 네뷸라.org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그냥 뭐 이제 이렇게 근본이 없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홀지넘 시퀀싱 30x로 검사하는 것이 이 175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요. 이 175달러라고 하면 겨우 2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이거는 저희가 임상에서 활용하는 뭐 싱글젠 뭐 브라카 하나 보는데 이제 130만 원이 들고 엔지스 패널로 이제 마이크로엘 방식으로 10만 분의 1 정도의 그 홀즈럼 시퀀싱에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를 보는데도 100만 원이나 들기 때문에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뭐 복부 초음파 15만 원, 뭐 뇌CT 40만 원이어서 저는 뭐 매일같이 막 올 때마다 CT 찍는 환자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 한 번만 해놓으면 평생 재사용할 수 있는 24만 원짜리 홀즈럼 시퀀싱 우리는 왜 도대체 이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왜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테크놀로지컬 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홀즈럼 시퀀싱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 들고 가서 교수님 이걸 기반으로 저한테 치료를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현재 그 홀즈넘 시퀀싱 데이터를 진료에서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재사용이라는 것이 홀즈넘 시퀀싱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진료 상황에서 본인이 진료에서 딱 보고 싶은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시퀀싱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보겠다라는 그 말 자체가 재사용성이 가능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현재 이 재사용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사용성을 위해서 혹시 클라우드 베이스 솔루션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안전하게 모든 사람의 홀지넘 시퀀싱을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 의사들이 필요하면 접속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사실 저는 이게 적절한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홀지넘 시퀀싱 그 대용량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항상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코스트 대비해서 이 환자가 너무 그렇게 자주 유전자 사실 분석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성립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겠고, 아무리 보안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의 홀지넘 시퀀싱이 어떤 클라우드에 있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컨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본인의 홀지넘 시퀀싱 데이터를 자기 주머니에 앱에 갖고 다니는 세상이 오면은 이 지노믹 기반의 프리시전 메디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앱을 개발해서 현재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를 좀 플로우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피지션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진을 보고 싶은지를 미리 세트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료를 볼 때 어떤 진이 자기 질병과 연관 있는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 이름을 입력만 해놓으면은 그게 QR코드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이제 앱으로 스캔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가 이렇게 어떤 진을 보고 싶은지를 스페시파이를 하고 나면은 환자가 본인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알릴이나 앱으로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고요. 스캔을 하면은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되고 그 분석된 결과가 그 즉시 리포트 형태로 의사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는 아까 테크놀로지컬 배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의사들이 유전체 공부를 물론 이제 그 본과생 때 뭐 이과생 때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서도 잘 사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또 그 분석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또 자기의 질병과 관련된 쥐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스트록에서는 RNF113이라든가 아니면 클로피도그램과 연관해 있는 CRP2C90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쥐 이름만 알면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그 의료진용 플랫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요, 이 본인이 관심 있는 유전자 분석을 하기 위한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쥔 이름만 타이핑해서 엔터만 치시면 끝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쥔 이름 만들고 엔터를 클릭하시면은 이 클린바를 통해서 이 쥔에 이미 리포트되어 있는 이 뮤테이션들을, 베리언트들을 이제 다 리포트를 어떻게
받으실지를 체크를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팩소제니커만 보실 거면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전체를 보시고 싶으면 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는 또 본인이 커스텀하게 여기 클린바이 없는 곳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여기다가 쓰시면은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QR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시면은 이 어느 크로모솜의 몇 번째가 어떤 지니어로 원래 이제 돼 있는데 그게 T로 변해되어 있고 이게 호모자이고트인지 헤테로자이고트인지 나오고요. 이것은 어떤 디지즈와 연관이 있는지 또 패소제닉하다고 클린바이 레포트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컨시퀀스가 프레임 스피드 베리언트인지 뭐 인트론 베리언트인지 논코딩 트랜스크립트 베리언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리포트된 레퍼런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종이 형태로 나오는 PDF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사용성 좋게 임상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파일럿으로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입원한 40세 이하의 스트로크 환자를 대상으로 작은 연구비를 통해서 간단히 제가 이 플랫폼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사실 이거를 했던 이유는 이 홀즈홈 시퀀싱 스트로크 환자 테스트 뭐 도대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로크는 아시다시피 제네틱한 이제 모노제닉한 스트로크 은 뭐 해봤자 뭐몇 퍼센트 안 된다, 뭐 이제 한 자릿수 퍼센트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3천만 원밖에 못 받아서 35명밖에 시퀀싱을 못했는데 이 사람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35명 중에 29명에서 음성적으로 해도 쓸 수 있는 파인딩들이 나와서 사실 되게 놀랐었습니다. 잘 아시는 클로피드과 연관된 CYP2C19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20% 정도 있었고 스타틴과 연관된 SLCO1B1이라든가 ABC2 진의 뮤테이션이 있어서 스타틴에 대한 감수성이 이제 아토바스타틴과 로스바스타틴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에 맞춰서 사실 스타틴을 결정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RNF123이라든가 패밀리 하이퍼콜레스테롤의 LDL 리셉터 뮤테이션이 의외로 26%나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재 이제 또 전향적으로 새로운 연구비를 감사하게도 딸 수 있게 되어서 이걸 통해서 저희 스트로크 환자 입원한 환자를 통해서 환자들 대상으로 홀즈돔 시퀀싱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환자를 돌보시면서 또 임상가로서 그 환자의 어려운 점을 또 배려해 주시고 또 기술적인 한계도 극복하면서 또 의사 선생님들의 수고도 좀 덜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좀 이렇게 또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지 그런 고민의 그 흔적과 노력과 성과가 너무 좋은 저기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그 KSCBFM의 그 이제 회원신 교수님들이 뭐 임상 전문의로부터 뭐 기초 공학 이렇게 다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아우르고 계셔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이렇게 자유롭게 그 마이크 켜시고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문자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키스테이 김홍남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제가 이제 AI 쪽은 잘 모르긴 한데요. 교수님 그 모델에서 말씀하신 그 예측력이라는 게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이런 AI 하는 회사들도 막 이런 이제 이런 이미지 분석하는 이런 회사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간 하는 얘기가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의사들이 이거를 쓸 것이냐, 혹은 이것이 우리의 밥그릇을 뺏는 것 때문에 이걸 배척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의사이시기도 하면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주변에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네,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이제 AI 솔루션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서도요. 저희가 결국엔 퍼퓨전 이미징 아날리시스라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제 이니셜에서 스론벡터미를 시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예전에 RCT들에서 이 애초에 퍼퓨전 이미징을 CT 퍼퓨전이든 찍고 거기에서 이스케믹 코어가 얼마인지 피넘브라가 얼마인지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기반으로 페이션 셀렉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애초에 퍼프션 이미징을 애널리시스를 해서 그 볼리메트릭 애널리시스를 해서 그거를 꼭 쓰지 않으면 사실 페이션 셀렉션을 그 RCT처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프션 이미징 애널리시스 소프트웨어들은 뭐 그냥 웬만한 병원들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MRI CT 벤더들에서도 그거를 포함시켜서 이제 같이 팔기도 해서요. 특히나 1세대에 저희가 이제 스탠포드 그룹에서 만들었던 이제 래피드 AI라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저희 기관 포함해서 되게 많이 일찍 들여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라이센스 만료라고나 할까요? 재계약 시점이 최근이 됐습니다. 최근이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 보니까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관들이 그 래피드 끝나고 다른 솔루션을 뭘 써야 될지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고민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솔루션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솔루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대부분 하고 있고 저희 기관도 그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지금 몇 군데 회사를 데모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스트로크 분야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 퍼피션 이미지 애널리시스, 이니셜 퍼피션 애널리시스는 저희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정용 회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허준영 교수님, 이렇게라도 뵈서 반갑고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 지금 발표하신 후반부가 이제 과제 지금 하고 계시죠? 네네, 맞습니다, 교수님. 예, 그 제가 심사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제가 아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근데 이제 GIS 데이터 갖고 이렇게 피노타입하고 그 관계를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치료의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예가 있나요? 결국은 치료가 이제 뭐 TPA든 트롬백토미든 아니면 저기 세컨더리 프리벤션 할 때 안티플레이트에 쓰는 그 외에 다른 옵션으로 이렇게 결국은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임상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야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예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아주 예리한 질문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게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어서 일단은 너무 환자들도 그렇고 저희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이제 저희가 원래 루틴으로 입원할 때 CYP2C19을 무조건 다 검사하거든요. 저희 스트로크 환자 세브란스 입원하면은 CYP2C19는 원래 무조건 루틴으로 검사하는 게 저희 이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10몇만 원 적어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해주고 오히려 전체 홀genome 시퀀싱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고 있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로 임상적 유용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크리티즘이 많이 들어오는 프로젝트고 제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이걸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홀genome 시퀀싱을 이제 그런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들 안 하시고 패널 위주로만 검사를 하시다 보니까 홀genome 시퀀싱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는 없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근데 이게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해놓으면 된다라고 이제 어떤 그 레셔널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홀즈럼 시컷이 이전에는 하는 것에 레셔널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치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단 해놓으면 딴 데도 또 쓸 수 있으니까 조금의 돈 차이라면 홀즈럼 시컷이 해라 라는 어떤 레셔널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그게 나중에는 선순환을 돌아서 임상적 유용성까지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첫 번째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CPIC 가이드라인을 제가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파마코제네틱 임플레멘테이션 가이드라인, CPIC 가이드라인 이렇게 컨소시엄, 클리니컬 파마코제네틱 임플레멘테이션 가이드라인 이렇게 이제 제가 그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 약물 선택에 있어서 이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약물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CYP2C19 이런 것도 존재하고 제가 사실 몰랐던 부분은 스타틴도 그렇게 선정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토바스타틴과 로스바스타틴 저희 그냥 블라인드하게 아무나 그냥 결국에는 이 피지션 프리퍼런스로 아무거나 그냥 쓰고 있다가 이제 환자가 부작용 경험을 그때 와서 바꾸고 있는데 만약에 홀genome 시퀀싱을 해놔서 그냥 그 부분도 그냥 공짜로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도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스타틴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35명 대상으로 했을 때도 거기에서 3명 정도가 아주 크리티컬한 그
이제 그 부작용을 겪어가지고 이 약을 바꿨어야만 했었거든요. 그 35명 중에 3명입니다. 10% 정도 되는 환자인데 그 환자들이 딱 전에 CPRC 가이드에 나왔던 진 뮤테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 볼 수 있었다면은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 스타틴을 선택했었으면 조금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다른 약물들도 그런 어떤 제네틱 이 기반으로 약물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도 빨리 그 예, 홀제노 감사합니다. 시퀀싱을 해서 늘 장착하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그렇게 스타틴 계열도 이렇게 약으로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구택 교수님 워낙 또 심장하고 뇌 관련해서 뭐 기초 연구도 너무 막 강력하게 해주시는데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많지 않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그 저는 그 코딩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브레인이 딱딱해가지고 코딩을 마음만 있고 가까이 계시니까 좀 네. 되죠. 뭐 연대하고 이대랑 가까이 계시니까. 이제는 뭐 코딩하는 건 저는 포기했고요. 예, 그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제가 잘 임상적인 거는 사실은 뭐 잘 모르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그 어떤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는 뭐 거의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객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같이 이제 기초를 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바이오마커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오시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들어오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또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저 같은 이제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를 하거나 베이직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마커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좀 다른 측면이라서 그냥 선생님 AI도 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를 하려 그러면 우리가 그 휴먼만 가지고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애니멀 모델들을 좀 만들어서 그 이전 단계에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그게 맞는 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은 FDA에서도 뭐 동물 실험 필요 없다 그러고 이러면 그 동물 실험 무용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인비보 연구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동물 실험이 없고 오가노이드만 가지고 하면은 야 저게 정말 그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브로드한 질문이 돼버리고 좀 아까는 그런 뭐랄까 철학적인 질문 같은 게 돼버린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아주 초기 단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기 전 단계에 그러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동물 모델의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좀 궁금합니다. 예.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오히려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당연히 동물 실험에 오히려 요즘 들어서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갖고 있었다 보니까요. 이제 당연히 임상에서 있다 보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것들을 파헤쳐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동물 실험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 당연히 그럴 역량이 안 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실험실에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너무 동감을 하고 특히나 뭐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자면은 이제 저희가 시술을 뭐 어저께도 하고 매일같이 시술을 하고 있는데 시술을 할 때 이 혈전이 똑같은 시술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어떨 때는 잘 빠져나오고 이 혈전이 어떨 때는 도저히 혈전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 혈전 연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혈전 연구를 하면서도 왜 혈전이 이렇게 생겼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당연히 많았을 거고, 뭐 심방세동 때문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아무리 갖다 분석을 해도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뮤노스롬보시스, 이제 손흥민 교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뭐 이제 뉴트로필, 이제 네트 관련된 부분이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최근 사실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인데, 네트가 의외로 되게 연관성이 있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베이직 사이언스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이제 동물 실험 없이는 그러면은 그 아무것도 이제, 그래서 그 혈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실제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게 되게 허무함을 많이 느끼고, 저희 동물 실험을 하고 싶다라는 그 웬랩에 대한 욕구가 엄청 많은 상태여가지고, 말씀하신 데에서 되게 동감을 하고, 또 많이 앞으로 좀 가르침이 있도록 제가 학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파마콜로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저는 저희 사이언스는 거의 동물과의 동물 실험이었었는데요. 근데 주로 되게 실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데이터를 많이 시뮬레이션 하시는데, 그런 데이터 인풋 하셔서 예측 모델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도 하시고, 근데 그런 동물 데이터를 넣어서 하는 모델링 같은 거는 별로 없나요? 진짜 그쪽 분야는 잘 몰라가지고. 예. 교수님, 당연히 제가 교수님보다 그런 건 더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동물 결과도 조금만 실험해서 이렇게 인풋해가지고 데이터도 넣어서 예측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문혜 교수님도 네, 교수님 오늘 발표 잘 들었어요. 요새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랑 관련해서 좀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러피안 데이터 가지고 알츠하이머 모델 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한국인에서 예측하는 쪽으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제 생각에 저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 뉴럴 네트워크 쪽에 아직 경험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인종에서 만든 트레이닝 시킨 걸로 이제 또 다른 인종에 적용을 할 때,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 조금 언더피팅 시킨 모델을 쓴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혹시 이쪽 관련해서 좀 경험이 있으시면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 궁금합니다. 저 전혀 경험이 없긴 한데요, 교수님. 근데 사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부분이 이제 언더피팅 한다는 부분과 어떤 일맥상통하는 것 같긴 한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딱 많은 데이터가 있는 그런 비슷한 데이터셋을 갖고, 이제 그 유로피안 데이터셋을 갖고 일단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레이어들을 몇 가지 더 푸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잘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를 풀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적은 데이터로 하는 방식을 아마 고려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유전체 데이터라는 이 특성이 또 있다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LD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이제 가져갈지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LD 링키지 디스크리비움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 것들 이제 부분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거라서, 뭐 당연히 저 앞부분과 뒷부분 또는 우리가 포커스하는 부분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런 걸 어떻게 머신러닝을 풀어가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연구하시는 거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허준영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셔서 귀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제 좀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교수님을 뵌 처음 시작점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여쭙고, 또 사실 저희가 뭐 만나면 요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사이언스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펼쳐질지. 그래서 되게 막연한데 디지털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지, 그런 거를 좀 교수님 통해서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 내셔서 아주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시간에 금요일 날 오후에 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드립니다.